40, 50대 남성들의 무책임한 수다, 네, 왕수다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저는 그냥 사람만 모이면 닥치는 대로 찍어요. 저는 이런 거 아닌 줄 알고 왔다가 항상 찍혀요. 네. 예. 한 번도 자의적으로 오늘 출연이다 생각하고 나온 적이 없는데 어느새 보면은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네. 심지어 면도를 안 하고 나왔습니다. 어쩔 겁니까? 야 이렇게 그 양의원의 이 뭐랄까 항상 분장한 얼굴만 보다가 방송국에서 이거 좀 클로즈업으로 잡으시네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구렛나룻이 생각보다 많아요. 네. 이거 안 깎으면 난리 납니다. 저. 야, 한 3, 4일만 안 깎으면 바로 이제 바로 이렇게 됩니다. 네. 아니, 사실 그 이제 남 교수는 요새 저기 어린이 세계사를 쓰고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양 의원은 전쟁 전문가니까 이 무기 군사 이런 거 전문가니까 그 얘기를 해볼까요? 아니면 두 분이 옛날에 잡지를 하셨던 얘기를 한번 전쟁과 영화 얘기하잖아요. 전쟁과 영화 네. 예, 좋습니다. 예. 네. 어떤 영화부터 시작하면 되죠? 글쎄요, 뭐 굉장히 뭐 영화들이 많으니까요. 뭐 심지어는 뭐 고대 전쟁부터 시작해가지고 해서 뭐 현대 전쟁도 있는데 저는 사실 이제 어렸을 때 보고 자란 게 소위 이제 그 주말의 명화, 아니면 명화극장 네. 이런 데 같은 데서 이제 보면은 굉장히 그 멋진 그 우리 그 가슴을 울렸던 그런 이제 2차 대전 영화들을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보면은 뭐 예전에 뭐 머나먼 달이나 화이강의 다리. 뭐 화이강의 다리 네. 뭐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롱기스트 데이 예. 아니면은 뭐 또 이제 그 아마 그게 국내에서는 공군 대전략이라는 이름으로 번역이 됐을 텐데 배틀 오브 브리튼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결정적인 전투가 있었죠. 이제 나치가 이제 그 영국 공습을 공습전 하는, 네. 배틀 오브 브리튼 배틀 네. 오브 브리튼.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보고 있으면 언제나 그런 것이 그러니까 전쟁의 한 측면을 보여주는 거긴 하지만은 근데 이것이 뭐냐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얼만큼 그 힘들고 그다음에 얼만큼 결단의 나날을 보내야 되고 그다음에 사람이 그 죽어 없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좀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전쟁과 영화라는 제목 주제로 얘기를 할 의미가 있다는 것이 뭐냐면요. 우리가 얼마 전에 심지어는 이런 전쟁 나는 거 아니냐라는 상황을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북한의 그렇죠. 도발로. 북한의 도발로 그런 것이 있었는데 이제 아마 그때 이런 비난도 많았었을 겁니다. 과연 지금 우리 국민들이 전쟁이란 게 뭔지 알고 이거를 과연 참고 이런 상황을 버티려고 했던 것일까? 전쟁이 뭔지 모르고 그냥 그렇게 한 것이 아니냐? 어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분명히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아마 지금 그 전쟁을 실제 겪어본 세대들은 거의 이제 지금 이제 돌아가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렇죠. 한참 이제 나이가 예. 굉장히 연로하신 이제 그런 세대일 텐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한번 좀 우리가 실제 겪지는 못하지만 한번 뭐 영화든 아니면 뭐든 매체를 통해서 한번 좀 그런 것들을 좀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이, 그러니까 알고 뭔가를 준비하는 것과 그냥 모르고 무턱대고 그런 상황에서 휩쓸려가는 건 분명한 차이가 있다. 그것도 주변에서 보니까 40년대 초반생들 그러니까 9살, 10살 때 6.25를 겪은 분들은 6.25의 상흔이 아주 생생하게 머릿속에 남아있는데 40년대 후반, 그러니까 45년생, 6년생 그냥 좀 일상에서 좀 다른 뭐 놀이, 소풍 이런 거였다. 이런 회고를 해서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3, 4년의 차이가 그때는 엄청난 거죠. 예. 그리고 또 이런 유명한 말도 있잖아요. 전쟁이 그렇게 싫지 않은 젊은이들이 이런 무서운 말도 있거든요. 젊은이들은 전쟁 그렇게 싫지 않다.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상황이 무료하다고 생각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게 그 경험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전쟁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정보들이 이를테면은 이라크 전쟁 같은 이런 식으로 오락게임에 더 가깝게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 얘기를 하는 거는 그 무슨 뭐 누굴 죽이는 뭐 이런 무기를 뭐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사람이 있다는 거거든요. 뭐 참호 속에서 보낸 뭐 천 며칠 이런 책 보면은 인간이 이렇게까지 되는구나. 동료 시체를 쌓아놓고 이렇게 그걸 말하자면 방호벽으로 쓰는 이런 거 보고 있으면서 인간이 얼마나 전쟁이 얼마나 인간 갖다 파괴하는가 이런 걸 보면서 이제 반성을 하자는 측면인데 실제로 격렬한 전투를 치른 사람들이 잔병에 많이 시달린다 이런 얘기도 있네요. 그럴 수밖에 없죠. 일단은요, 그러니까 그 엄청나게 면역 체계 자체가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근본적으로 그 전쟁터라는 게 청결한 환경이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은 굉장히 다양한 질병들을 안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그 다음에 소위 말해서 우리가 골병 든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진기를 다 뽑아 써버리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더 큰 거는 아까 우리 뭐 교수님께서 정확히 지적해 주셨지만은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굉장히 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저히 우리가 일상생활을 생각할 수 없는 비인간적인 상황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손발이 잘려나가는 게 뭐 당연한 상황. 그다음에 뭔가 이렇게 막 옆에서 동료가 맞고 피를 콱콱 쏟아내는 이런 상황들. 이런 것들이 과연 사람에게 남기는 그런 정신적인 충격이라는 것은 그건 어찌 비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묘사한 영화들도 많았죠. 그 뭐 아까 우리 그 교수님께서 미리 우리 대화 전에 말씀하셨지만 그 왜 예를 들어서 라이언 병과기의 그 처음에 그 전투 장면들. 그렇죠. 거기서 보면 피를 콸콸 쏟고 쓰러지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아주 그야말로 나무떼기처럼 이렇게 그 죽음으로 바뀌어버리는. 너무나 현실적인 묘사가 인상적이었던 영화. 맞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은 그런 인상적이었던 영화 중에 보면 블랙호크 다운을 보고 있으면요. 거기서 보면은 이제 특히 막 사람이 뭐 이렇게 총을 맞아 쓰러지는 장면이지만 저는 되게 인상 깊었던 장면이 그 병사 중에 한 명이 총을 맞아가지고 쓰러졌는데 그 이제 지혈을 하지 못해서 왜냐면 그 부분을 알아서 이 안쪽에 동맥 안쪽이 파열됐으니까 그거를 묶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걸 찾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막 안에서 의무병이 막 고생하다가 이 사람은 결국 죽어서 쓰러져 버리는 피해를 당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면은 그걸 치료하려고 옆에서 달라들었던 의무병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그걸 옆에서 지켜봤던 동료들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이 겪는 트라우마라는 것이 엄청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딱 맞아떨어진 얘기는 아닌데 그때 위안부 할머니도 관련된 책을 보면은 전쟁에 나가기 전하고 전투에 나갔다 온 다음에 사람이 다르답니다. 아, 일본군 얘기. 일본군 나갈 때는 막 이제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뭘 주고 가기도 하고 좋은 말을 해주는데 전투 마치고 돌아오면은 뭐 꼭 옆에서 누가 죽어서가 아니고 전투 마치고 돌아오면 눈이 돌아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 이게 반복돼요. 이게 정상인 돌아왔다가 미쳤다가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제정신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전쟁이라는 것이. 네. 그래서 이제 그거에 관해서 좀 다른 영화도 있어요. 이제 올 초에 국내에서는 별로 히트를 못 쳤는데 아메리칸 스나이퍼라는 영화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제가 사실은 그 국내판 번역도 제가 했습니다. 그 자막 더빙. 아니 그 영화가 아니라 그 소설 원작 자서전을 제가 이제 번역을 했었는데. 네. 근데 거기 보고 있으면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의 상태는 조금 틀립니다. 거기 그 안에도 소설 안에도 내용이 나와 있고 영화에는 묘사가 안 돼 있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전투에 뛰어나가면 사람이 되려 침착해지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 되려 더 집중을 잘하고 잘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투에 굉장히 특화된 사람의 모습을 그 전쟁적 인간 그런 부분이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최고의 저격수입니다. 그러니까 공식 사살 한 160여 명 정도 한 이게 여태까지 미군의 그런 기록이 없었거든요. 근데 비공식까지 치면 훨씬 더 많습니다, 사실은. 아, 비공식까지 치면. 요 얘기를 들으니까 그 생각이 나요. 그 세계 챔피언 홍수환 선수한테 제가 네. 어떤 사람이 복서의 자질이 가장 많으냐 그랬더니 평소에는 수줍음 많이 타고 막 어쩔 줄 몰라 하는데 링 위에만 올라가면 팩 달라지는 사람.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소위 이제 그게 아마 미국이 보여주고 싶은 그 뭐라고 그럴까 현대적인 전사의 모습을 아마 좀 보여줬던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물론 그 이제 크리스 카일이라는 크리스 카일 중사도 결국은 이제 군에서 오래 있지 못하고 전역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러고 이제 불의의 사고로 죽었는데 결국 보고 있으면은 이 사람이 굉장히 특이한 것이 그러니까 이렇게 아드레날린 지수가 높아지고 하면 할수록 사람이 좀 더 침착해지고 그런 상황에 대응을 잘하더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군대라는 것이 잘 싸우는 인원을 만드는 데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 꾸준한 훈련을 통해서 이제 그런 어떤 굉장히 정신적으로 트라우마한 그런 상황에서 잘 버틸 수 있고 그런 상황에서 잘 싸울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훈련을 시키더라도요, 보면은 그냥 단순히 우리 가면 군대 가서 훈련이라고 그러면 사육장에 앉아가지고 그래서 총만 빵빵 쏘는 이런 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훈련이 바뀌고 있습니다, 요즘은. 어떤 식이 되냐면. 어떻게 바뀌어요? 그래서 사격을 하더라도 그냥 딱 무슨 선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기동을 같이 하면서 움직이면서 서로 쏘고 심지어는 동료가 앞에 나와 있는 데서 사격을 하고 그다음에 또 심리적으로 압박을 줘야 되거든요. 왜냐면 실전 상황은 적이 쏘는 총알이 내 머리 위로 지나가면서 막 옆에 사람이 쓰러지고 이런 상황이니까 그렇죠. 엄청난 스트레스가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버티게 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뒤에서 공포탄이든 아니면 실탄이든 해가지고 장착을 해서 뒤에서 빵빵빵 갈기면서 그러면서 그런 되게 좀 무서운 분위기를 일부러 막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얼마큼 잘 버텨내느냐가 중요한 거고. 그러니까 제가 전쟁과 영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요. 이게 그런 부분을 영화를 보고 멋있다라고 느끼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상황이 이럴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좀 어느 정도 감을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전쟁 영화를 보고 전쟁광이 되라는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그런 다양한 전투 상황에서 들어있을 때는 어떤 그런 굉장히 폭력적인 환경들, 그 다음에 그 뭐 어떤 적군의 공습이 시작되고 포격이 시작돼서 막 피하고 대피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들. 근데 그런 거를 예를 들어서 그런 상황이 오면 절대 안 되겠지만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그 수많은 인간 군상들이 어떻게 이걸 극복을 해 나가느냐. 그런 모습들을 좀 이렇게 좀 지켜보고 싶다는 것이고요. 그거를 만약에 지켜내지 못했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얼마 전에 터키 그 보드람 해변가에서 3살짜리 아기가 해변에 이렇게 네, 시리아 난민. 네. 그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전쟁이 닥쳤을 때 내 나라를 지키지 못하면은 그렇게 정말 내 가족들이 그런 식으로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 3살짜리 어린이가 이렇게 시신으로 해변에 떠밀려온 사진이 참 가슴 아팠는데 예. 사실 그 가족은 걔 형인 5살짜리 예, 애하고 맞습니다. 어머니도 어머니하고 일가족 3명이 아버지만 네. 살았죠. 아버지만 살았어요. 이게 전쟁 영화라고 봐야 되나요? 그 택시 드라이버 월남전에 참전했다가 전쟁 영화로 봐야죠 그것도. 네, 전쟁 씬은 안 나오지만 근데 그게 한국에서 개봉될 때는 원래 그게 그 월남전에 갔다 와서 트라우마가 생겨서 잠을 잘 못 자게 된 병사가 네. 사회의 주목, 그러니까 존재감을 어떻게 좀 확인하려고 대통령 후보를 암살하는 그렇죠. 그 계획을 세우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뒤에 이제 하여튼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그 13살짜리 창녀 구해내는 조디 포스터. 포스터. 근데 한국에서 개봉될 때는 웬일인지 그 대통령 후보를 암살하려는 대목은 검열 삭제로 다 잘려 나가가지고 그게 전쟁에 갔다 온 사람이 그 전장 밖에서도 정의의 용사가 되는 그러니까 그렇게 바꿔놨죠. 이런 영화로 바뀌었습니다. 저같이 홍보하는 사람들이 무책임하게 그런 일 가끔 저지르긴 하는데.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밤에 잠이 안 와. 난 뭘 하면 좋을까? 심야 드라이버 밤에 잠이 안 오니까 이렇게 고른 거거든 처음에는. 이러다 보니까 더 끔찍한 걸 많이 보게 된 거고 자기가 살아 돌아온 전쟁터나 이 도시랑 별로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 총질을 했다는 그런. 그렇죠. 근데 우리 아까 그 얘기도 했는데 그 우리 모든 종목에 다 재능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아까 말한 그 사람은 아메리칸 스나이퍼 그 사람은 전쟁에 재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인류 역사상 가장 전쟁에 제 생각에 재능이 있었던 사람은 알렉산더. 알렉산더 맞습니다. 막 쳐들어가잖아요. 성벽으로 가면은 싸우다 보면 왕이 안 보여. 지 혼자 넘어갔어. 혼자 싸우고 있어. 그래서. 아 알렉산더가 혼자 싸운다니까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은 너무 좋은 거야. 그 상황이. 밤에 잠이 안 와. 내일 전쟁할 생각에. 아니 요건 좀 다른 얘기인데 6.25 때 그 참전한 여러 나라 중에 이제 그 프랑스 예. 여기는 일개 말하자면 연대밖에는 안 왔잖아요. 근데 원스탄지 투스탄지 되는 그 프랑스 사람 아 그럼 내가 대령으로 자체 강등돼서 갈게. 그럼 도대체 왜 왔냐 그러니까 인터레스팅. 아 자기는 전쟁 상황이 재밌다는 거예요. 물론 재능. 혁혁한 전공을 세웠어요. 그렇지. 그런 사람 잘 안 죽어 진짜로. 아, 근데 알렉산더가 그렇게 혼자 막 가서 싸우고 거의 반 죽어서 나왔다니까. 그러니까 다 돌아와서 보니까 왕이 안 보여. 패하는 그때 저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다 들어간 거니 그래가지고 그에 끌고 내와가지고 며칠 만에 살려낸 거예요. 그 사람은 정말 놀라운 게 여기가 육지고 이 섬이에요. 네. 섬을 공격해 바다야. 바다에다 이렇게 쌓아. 섬까지 가. 뭐를 쌓아요? 바다에다가 제방을 쌓아요 그냥 돌을 갖다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 자체가 정상이냐고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맨날 와가지고 배로 타고 와가지고 제방 싼 데다 이렇게 화살을 쏜 거예요. 그래도 결국은 여기까지 갔어. 아 공사를 해가지고 공사를 해서 그냥 공병대를 간다니까. 동원해서 간다. 거긴 다 공병해질 줄. 근데 알렉산더 대왕은 그 아버지도 전쟁하다가 칼 맞아가지고 한쪽 눈에 이렇게 막 칼자국 나고 그랬던 사람 아버지가 아닌가요? 전쟁을 너무 좋아했죠. 네. 근데 거기다가 이게 알렉산더 어머니가 또 음. 그런 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부모의 그 DNA가 완벽하게 받은 거죠. 하기 알렉산더는 그 아버지가 무슨 필리포스. 이렇게 필리포스가 필리포스. 계속 승전을 하니까 그 어린 알렉산더가 막 울었다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다 정복하면 내가 나가서 싸울 땅이 없어진다고.
근데 보면은 그러니까 역사 중에 그러한 그 좀 이렇게 뭐 전쟁 광야로 표현하기 뭐하지만은 그런 전쟁을 잘 이해를 하고 활용을 한 사례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웨덴의 그 구스타부스 아돌프스 같은 그런 그 이제 왕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게 엄청난 군제 개혁을 통해서 그래서 스웨덴이라는 나라가 우리가 알기엔 굉장히 좀 뭐 별로 잘 모르고 그다음에 뭐 대표적으로 스웨덴 유명한 게 뭐가 있을까요? 뭐 볼보? 아바. 그런 나라도 알고 있는데 당시만 하더라도 그렇게 센 나라가 아니었는데 본격적으로 그렇게 국제적인 싸움에 들어가서 그래서 이렇게 세를 한번 확장하려고 했었다. 그다음에 굉장히 군비 계획을 굉장히 잘한 것이 부대를 기동성 있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화포 같은 것도 전부 다 예를 들어서 대대급까지 같이 운용할 수 있게. 그 다음에 뭐 기병대라든가 그런 뭐 예를 들어서 거기 머스킷 그때마다 머스킷 쏘는 시대 아니니까 어떻게 하면 빨리 쏠 수 있게 하는지 빨리 이동할 수 있게 하는지 그런 것들을 굉장히 기동해서 당시로서는 굉장히 강한 기동군대를 만들었고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보병과 포병과 뭐 전차와 이런 것들이 합동으로 재병 합동을 하듯이 그런 거를 연합작전이 가능하게 합동 군제를 잘 이뤄냈던 그런 사람도 있었죠. 그래서 뭐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전쟁에서 잘 나온 영화가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솔직히 그저 아돌프스 구스타부스 같은 경우에는 영화가 있을 법도 한데 이제 그 영화를 못 봐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효율성, 그다음에 전력 극대화를 하기 위한 어떤 노력. 예. 그 나폴레옹은 어느 정도입니까? 나폴레옹은 뭐 천재죠. 그러니까 그게 나폴레옹이 있기 때문에 현대의 전략 이론이 나왔다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스타프스 아돌프스에서 시작해서 그 프리드리 대제 그리고 나폴레옹에 이르면서 현대 전쟁의 전략이라는 게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예전의 전쟁이라는 거는요 1합의 싸움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회전. 그렇죠. 그러니까 딱 한 번만 큰 붙어가지고 싸움 한 번으로 그냥 전쟁이 끝나버리는데 이미 그 시기가 돼버리면 국가도 커지고 군대도 커지다 보니까 한 전투에서 이겼다고 해서 다 전쟁을 이기는 게 아니게 돼버립니다. 결국 뭐냐면 그렇게 그때 될 때는 소위 말해서 전술 차원이 아니라 전략이라는 것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에서 그러니까 전투를 잘 경영을 하고 관리를 잘해서 큰 전쟁에서 이긴다. 이런 개념을 굉장히 잘 썼던 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나폴레옹이고요. 어느 정도였냐면 예를 들어서 프로이센과 러시아가 같이 합쳐가지고 해서 공격을 해 들어오면은 아무리 프랑스군이라도 이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때 나폴레옹이 선택한 과감한 전술은 뭐냐면 얘 둘이 모이기 전에 치고 양쪽을 분단을 시킨 다음에 하나씩 제껴버린다.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하면서 거의 현대 그 전략의 기본을 세웠고 그다음에 사실 나폴레옹 때문에 현대 전략론이 나올 수 있는 게 우리 아마 전쟁론이라는 책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클라우세비츠의 전쟁론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게 전쟁은 수단을 달리한 정치다. 예, 맞습니다. 바로 그 클라우세비츠의 전쟁론이 나오게 된 것도요. 결국은 클라우세비츠는 프로이센의 그 이제 장교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러면서 나폴레옹의 얼만큼 그 놀라운 지략을 눈으로 목격한 사람이고 그래서 그것에 관해서 전쟁의 원칙을 발견해냈는데 그게 지금 와서 다시 읽히고 적용을 해도 틀리지 않을 정도로 매우 정확한 묘사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은 예를 들어 야구로 치면은 한 경기의 승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즌 1년 전체. 내내 이 시즌 전체의 페넌트 레이스. 그러니까 어디서는 조금 늦추고 어디서는 확 잡고. 야, 이게 이 사고의 폭이 그렇죠. 그 규모 생각하는 규모가 굉장히 큰 거죠. 그러니까 놀라운 걸 생각해보면 나폴레옹이 뭐 30대, 40대 그 젊은이였다는 부분들을 생각을 한다면은 그렇다면 이게 엄청난 개혁이자 지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거기서 이제 그 나폴레옹의 전쟁을 보면서 법칙을 발견한 전쟁론에 보면은 전쟁의 그 기묘한 삼위일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뭡니까 그게? 그게 바로 이제 국민, 그 다음에 정부, 그 다음에 군대 이 세 가지로 대변이 되는 그런 건데요. 이른바 총력전 개념이 나오는 거군요. 그렇죠. 뭐 그런 것과 연결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어떤 관계에서 있어야지 전쟁이 이길 수 있냐를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열정, 국민 열정, 그러니까 패션이 그러니까 국민을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 당장 이번에 그 지뢰도 받을 때도 국민들이 전부 다 열정을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대응해야 된다 이런 열망이 있습니다. 이런 열망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근데 최종적으로 이거를 그 잘 활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국가라는 거는 결국 그런 국민의 열망을 잘 활용을 하고 이성적으로 써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성을 상징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정부입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런 어떤 열정과 이성을 만나서 이거를 실질적으로 전쟁터에서 활용하는 그 기회를 극대화하는 존재가 바로 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기묘한 삼位일체가 성립이 되는 것인데,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요소가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천재와 마찰이라는 요소를 같이 설명을 합니다. 뭐냐 하면 군대가 나가서 싸우는데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현장이. 소위 우리가 전쟁의 안개라고 표현을 하듯이 네. 막 뭐 적이 뭐 규모가 얼마인지 뭐 어디서 어떻게 공격해 올지 그 모르는 이제 그런 부분들. 요 대목에서 마이크 타이슨이 한 얘기가 있어요. 예. 모든 작전은 예. 상대의 첫 번째 펀치가 날아오기 전까지만 유효하다.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한 방이 날아오면 네, 그쵸. 그때부터는 이제 모든 게 깨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근데 결국 그걸 극복하는 것이 뭐냐? 천재라는 겁니다. 그 천재가 바로 나폴레옹을 보면서 그러니까 결국 군대라는 건 민주주의 조직이 아니거든요. 민주주의로 해서 전쟁에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그 지휘 계통이라든가 싸움에 있어서는 그렇다고 한다면 누군가 그 흐름을 잘 읽는 천재가 이걸 잘 끌고 나가서 승리로 이끌어주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보면 역사 속에서 보면 굉장히 유명한 장군들 뭐 당연히 뭐 아이젠하워도 그 중에 하나였고요. 그래서 뭐 롱리스데이라든가 뭐 안 그러면 뭐 독일 측에서는 이제 롬멜 같은 이제 사막의 여우. 사막의 여우 같은 롬멜. 그리고 뭐 아니면은 뭐 조금 다르긴 하지만 뭐 소련에서는 주코프 원서 같은 사람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 태평양 전선 왔을 때 메가도. 그리고 메가도는 메가도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심지어는 뭐 우리 그 6.25 때 이제 인천상륙 작전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어떤 그런 천재적인 그런 판단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그런 지휘관들을 잘 키워내는 것이 사실은 또 전쟁에서 이기는 중요한 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병사 하나하나들이 훌륭하고 뛰어나고 전투력을 가진 것도 중요한데 우수한 군사 지도자를 키워내는 것도요. 그게 군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야성이 넘치고 그렇게 상황에 왔을 때 잘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군사 지도를 키워내는 거, 이게 군의 힘이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당연히 우리 상황은 어떠냐면은 훈련하다가 뭐 하다가 병사가 하나 죽거나 다치거나 사고가 납니다. 지휘관 책임부터 먼저 묻죠. 아니 당연히 물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물어야 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을 군사적인 정말 이 나라에서 그 안 좋은 상황이 일어났을 때 지킬 수 있는 지도자로서 키워낼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에게 여러 가지 기회를 주면서 보정해 나갈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감정으로만 부딪히고 이 사람을 뭐 잘라라 뭐라 해서 하다 보면은 나중에 나라를 지킬 사람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뭐냐면은 우리 얼마 전에 영화 명량보수 굉장히 막 좋아하고 감동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요, 이게 저는 말도 안 된다는 것이요. 평상시에 그러한 이순신 같은 장군들을 많이 키워내서 그런 사람들이 어느 전선에서든 잘 싸워야지 그 나라가 이기는 거지. 아니 갑자기 사람을 갖다가 맨날 변방에 돌다가 백의종군 시켜가지고 해서 저걸 하게 한다? 이거는요, 이거 시스템이 부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재한 시스템을 영웅으로 극복한다. 이거에 박수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만큼 사회적 낭비가 큰 거예요. 아까 알렉산더 얘기했는데 또. 아니 얘기한 거 되게 오래된 거슬러 갈 게 각 개개인의 능력을 갖다가 이렇게 최대한 끌어올려서 전투에서 승리하는 거는 트로이 전쟁이 마지막이에요. 그 다음 전쟁부터는 전투력이 중요한 게 아니야. 시스템으로 이긴다. 시스템이 이게 중요한 거고 지도자가 필요한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얼마나 명량이라는 게 옛날 얘기를 갖다 하고 있는 전쟁이라는 이런 거 생각이 드는데, 그 전쟁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캠코더가 발명되기 전까지는 전쟁의 참상을 제대로 사람들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게 캠코더가 돌아다니면서 직접 민간인들이 촬영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참상이 전달이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구경 방송에서 찍어가지고 모병하면 그렇죠. 다 그냥 가는 거야. 그냥 멋있는 것만 보니까. 영웅적인 장면만. 그러니까 하나 앞쪽에 얘기를 하자면요, 그겁니다. 그러니까 사진기가 등장을 해가지고 해서 찍히기 전까지는 실제 전쟁터가 어떤지 사람들이 잘 몰랐다는 겁니다. 그게 시작이 크림 전쟁이거든요. 크림 전쟁 때부터 처음으로 이제 그 전쟁의 사진 같은 게 찍히고, 그다음에 또 크림 전쟁이 대단했던 게 뭐냐면 당시에 그 뭐라고 그럴까, 이제 그때부터 철도라든가 혹은 전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그러니까 철도를 통해서 물자가 들어가고 전보를 통해서 이제 그 전쟁의 소식이 이제 거의 실시간으로 정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진으로 찍혀 남게 되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사람들이 전쟁이 얼만큼 무서운 것인지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이제 인류가 알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전까지- 나이팅게일이 나온 게 그쵸. 이제 나이팅게일의 경우는 필연적인 거네요. 네, 필연적인 네. 거기도 하고. 아, 근데 이거는 다음번에 얘기하죠. 그 나이팅게일 얘기는 또 이게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네. 여군이 그 사회적으로 갖는 위상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네. 그 뭔가 좀 획기적인 사건 중에 하나인데, 뭐 anyway. 그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전쟁의 참상을 사진으로 기록을 잘해줬던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의 남북 전쟁입니다. 게티스버그 전투 때 보면은 이 그 도로, 그러니까 블러디 레인이라고 해서 도로에 그야말로 그 수많은 시신들이 쫙 네. 쌓여 있는 그런 장면들이 이게 사진으로 처음 찍혔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아마도 그 전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사람들에게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중요한 계기였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다음 시간에는 뭐 전쟁과 여군 이런 것도 재밌겠다. 여군이 지금처럼 대접을 받은 게 아니고 간호사들이 가게 되면 이 사람들의 역할 중에 하나가 군 장성들이나 고위급들이 파티하면은 거기 가서 춤춰주는 것도 했어요. 이 초기에는, 네, 네. 공식적인 목표가 아예 그냥 네. 그게. 이랬다가 지금 여군이 많이 좋아진 거지 그나마. 그러니까, 인간 역사라는 게 어쨌거나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라는 측면은 있는데 그 또 이면에는 항상 전쟁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데서 지난번 얘기했다시피 정확한 포격이 있기 때문에 전쟁이 발발하는 게 아니고 부정확한 포격 때문에 민간이 죽으면서 전쟁이 발발할 수 있다는 이런 상황 같은 것들이 한반도가 가지고 있는 무서운 점이라는 거죠. 아까 저기 무슨 저 이집트 히타이트 철모 얘기 철모 그거 얘기요? 재밌었어요. 히타이트가 네. 그 철의 강국이잖아요. 네. 이집트 무기에 이게 이 길다란 게 망치가 되게 쇠뭉치가 있는데 네. 이걸로 탁 치게 되면 보통 머리에 작살이 나요. 네. 근데 얘네가 철모를 쓰고 나온 거야. 그러니까 아까 이제 소용이 없게 아무리 된 거예요. 때려도 얘가 잠시 띵 하고 바로 칼로 찌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서로 한 2, 3년 동안 열심히 무기를 개발을 해요. 이게 투구를 찍어뜨릴 수 있는 더 큰 망치 하고 그다음에 복합궁이라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이렇게 강궁 이런 거 없어요. 그럼 전차 네.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전시에는 그렇게 서로 죽이는데 쓰이지만 나중에 이게 뭐 농업 때도 써먹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인간 역사라는 게 죽이고 죽인 다음에 복구하는 과정까지가 전쟁의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신 게 정확한 얘기라니까. 계속 반복되는 거야 그 사이클이. 전쟁 복구, 기술 발전, 전쟁 복구.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전쟁을 시작을 할 때도 시작을 하는 거지만은 전쟁을 끝난 다음에 그 나라를 정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누차 말씀드린 전쟁의 목표라는 게 뭡니까? 그 나라가 갖고 있는 정치적인 어떤 바람이라든가 그 나라의 의지를 다른 나라에 실현하는 거죠. 겁니다. 근데 실현하려고 그러면 전쟁에서 그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럼 실현이 됐냐?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 나라가 그때부터 시작이죠. 뭔가 이제 복구가 돼서 정상적인 기능을 하면서 그래야지 이제 전쟁의 목표가 달성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2차 세계대전이 그러면은 승전 우리의 기념이라고 하는 이런 날 끝난 거냐? 얼마 전에 저 중국에도 네. 열병식 전승절 감사했죠. 열병식. 네. 검사했지만 그게 끝난 거냐?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뭐냐면은 2차 세계대전은 마샬 플랜을 통해서 유럽 국가들이 복구가 어느 정도 끝나고 난 시점부터 사실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라크 전쟁 얼마 제2차 이라크 전쟁 2003년에 침공했던 그 불과 이제 그 3월 달에 침공 끝나고 난 다음에 4월 말 정도 되면은 이제 점령하는 건 거의 끝납니다. 그러니까 5월 1일 날 이제 부시가 이제 항모에 이제 비행기 타고 날아가가지고 내려서 승전선언을 딱 했는데 저는 그거 보고 솔직히 비웃었습니다. 이미 전쟁은 그때 시작이 된 거거든요. 이미. 거기서부터 그러니까, 이제, 네. 그러니까 정말 제대로 이 나라가 복구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가 거기서부터가 어떻게 보면 진정한 전쟁의 기능인데 결국 충분히 복구를 하지 못하고 나왔기 때문에 지금의 IS 사태가 일어난 거고 그리고 그 IS 사태가 그 아까 얘기했던 시리아 꼬마의 죽음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전쟁이라는 것이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그런 그 이후까지 어떻게 하는지에 관한 그런 그림까지 그리고 있어야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전쟁을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당연히 침공이 있으면 막아내야 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북한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개입을 해야겠죠. 하지만은 근데 그게 개입만 한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그림까지 명확하게 그리지 않은 상태로 들어간다는 것은요. 그거는 뭐 정치적으로 자살 행위일 뿐만 아니라 그 국가에게 있어서 굉장히 불행한 일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어떤 지도자가 앞으로 되실 분들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명확히 가져가야 된다. 지금 뭐 우리 뭐 정치권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수준의 싸움들도 중요하지만은 그걸 뛰어넘는 좀 국제적인 감각과 관점을 가지고 국가의 방향을 좀 그리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제 생각도 마찬가지인 게
우리가 통일에도 과연 얼마나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문제. 들어가서 뭘 할 거냐부터 시작해가지고. 한번 거기서 틀어지기 시작하면 계속 틀어질 거고 수습이 안 될 거예요. 그러면은 통일 전보다 훨씬 더 큰 분쟁 상태로 이게 발전한다는 얘기죠. 이런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나라에서 뻑하면 통일하자. 이런 얘기는 참 위험한 말상이라는 얘기죠. 그건 통일이 아니고요. 어마어마한 내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는. 아, 그건 수단을 달리한 전쟁이 시작이 그러니까, 되는 예, 거죠. 그거는 정말 이제 저 중동 쪽에서 벌어지는 모든 문제를 다 합친 것보다 더 복잡한 문쟁이 한 번도 가능하다니까요. 잘못 개입해가지고 잘못 일을 처리하게 되면은. 그때는 그러니까 굉장히 정밀한 그렇죠. 그거 네, 갖다가 이제 계획을 세우고. 우리 양 박사님처럼 전문가들 좀 생각을 좀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좀 이 얘기를 좀 해주셔야 돼. 이런 가능성들을 갖다가 염두에 두고 반드시 체크할 포인트 이런 거 포인트다. 근데 사실 그런 의미에서 문학의 역할이 좀 되게 크다고 봅니다. 왜냐면 아까도 우리가 지금 이 주제가 다시 전쟁과 영화인데 사람들이 그걸 알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겪기 전까지는. 그럼 그거를 어떻게 하면은 객관적으로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감성 플러스 알파. 그냥 감성만 전달하고 그냥 감성팔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를 통해서 뭔가 그런 어떤 실체적인 진실을 좀씩 보여줘 가면서 근데 그러면서 또 그렇게만 되면 안 될 겁니다. 이거 전쟁에 이렇게 처참한 거니까 하면 절대 안 돼. 그거는 맹목적인 반대를 위한 반대일 뿐이고요. 이런 상황에 왔을 때 우리는 어떤 인간 정신을 갖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 거냐.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어떤 문학이라든가 영화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는 게 그게 진정한 치열한 시대 정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좋은 작품 많이 좀 기대하고 훌륭한 그 후학들을 많이 좀 키워내 주십시오. 아니 많이 발굴해가지고 이렇게 예. 보여주기만 해서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태양의 눈물 같은 영화 보고 나면은 예. 아프리카 문제가 정말 실감나게 와닿는다니까.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왜 벌어지는지.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공자님이 그 시경, 응? 시경 얘기를 하면서 시를 읽지 않으면 선비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군자가 아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 인간의 감정은 굉장히 다양한데 한 사람이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경험하기는 불가능하다. 물론이죠. 근데 정치를 하려면 그래도 최소한 이 정도 감정이 어떻다는 거는 좀 알아야 정치를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인간의 감정 상태를 샘플링해서 만들어 놓은 게 시경이고 최소한 그 시경에 나오는 감정만큼은 몸에 좀 체득해라. 공자님이 이런 말씀하신 것 같은데 결국 현대의 시경이라는 게 문화예술 작품이다 이런 네. 얘기네요. 이제 거의 영화라고 봐야죠. 영화 한 편으로 모든 이미지를 다 정리를 해버리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결국은 영화가 가져다주는 힘을 저는 이번에 느꼈던 것이요. 국민들이 이번에 북한의 그 목함지뢰 사태 이런 거에 대응해서 굉장히 강한 용기를 내기로 했던 계기 중에 하나가 저는 그 연평해전이 아니었다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연평해전에서 모든 거를 다 다룰 수는 없었겠죠. 굉장히 제한된 소재를 다루긴 했지만은 근데 거기서 우리 국민이 용기를 갖지 않게 되면은 그 현장에서 우리 병사들은 처절하게 저렇게 죽어갈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준 거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뭐 예를 들어서 그러한 그 어떤 그 용기라는 측면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용기가 절대로 무모한 용기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국민들이 그 모든 상황을 알고 예를 들어서 전쟁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얼만큼 우리에게 인간이 피해를 입고 그거 할 수 있는지 그걸 알고 용기를 갖는 것과 그걸 모르고 그걸 모르고 그냥 전쟁을 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은요. 그거는 그 진정한 용기와 만용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잘 좀 그 부각이 돼야 된다. 아마 저는 그 말씀을 제일 드리고 싶네요. 네, 하여튼 결국 전쟁 영화 얘기를 하기로 했다가 영화 얘기 마지막 네. 한마디 하면 되잖아. 네. 그러면. 난 연평해전에서 딱 하나 기억나는 점이 뭐냐면요. 월드컵 그 응원하러 나온 사람들 머리 위로 헬기 날아가는 장면이 난 기억이 나요. 그 장면 딱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은 양 박사 한 얘기 중에서 정부하고 군대하고 민간인이 이렇게 딱 뭉쳐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부분이에요. 그 장면은 민간인하고 군이 완벽하게 그렇죠. 결별돼 있는 상태를 따로 놀고 보여줘요. 있다. 예. 저는 미처 그 생각까지는 못했는데 역시 영화적 상징. 그 장면은 정말 예. 잊을 수가 없잖아. 네. 저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세 가지가 각기 놀 때. 각기 놀 때. 정부, 결국- 군대, 민간이 완전히 따로 놀고 있는 그 당시 우리나라 상황. 네. 하여튼 그런 일이 벌어지면 결국 불행해지는 건 국민이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왕수다.
전쟁 영화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